눌렀어요? 네. 아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역시 모든 그 바이러스는 초기에 조치를 해야죠. 예. 어쩐지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콘솔을 봤더니 아 역시 또 올해 녹음 녹음하신 버튼을 관록이 누르지 여기서 또 않았다. 예. 슬레이트 쳐주세요. 네, 앞에는 잡담이 이어지고요. 본 내용은 23분 45초 즈음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5월 14일 오후 7시 11분이고요. 오늘은 164번째 시간이고 영화는 28일 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지만 본의 아니게 연달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끼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보고 갈게요. 자, 쩌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지냈습니까?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네. 네. 아, 날씨 얘기를 하다니. 안 되나요? 그 뭐 나름 좀 뻔하지 않습니까, 날씨 얘기? 근데 저희가 워낙 날씨로 오프닝을 많이 열어서 그렇죠, 네. 네, 지난번 오프닝도 저희가 날씨 얘기로 저희가 왜냐면 비 오는 날 그때 예, 녹음을 예. 했어서 네. 예, 또 날씨 얘기를 그랬군요. 저희가 간단하게 항상 한 2, 3분 정도 짚고 넘어갔었는데 요즘 예. 태양이 좋지 않나요? 네. 태양은 좋죠. 예. 그렇죠. 더운 게 싫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날씨에 대한 어떤 클리셰적인 발언들로만 한번 좀 지어볼까요? 예. 완연한 봄이 지나가고 네네. 네, 이제 여름이 여름에 초입에 왔다. 기지개를 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름이 기지개를 켜고 예. 있다. 여름이 기지를 켜면서 하는 말? 와우! 여름이다! 이걸로 가군요. 야. 이걸로 가버렸어요. 이거 딱 정확히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거죠. 예, 제가 쪼님에게 스루패스 한번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우. 정확히 처음 했을 때는 아니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런가요? 예. 이거를 1년 만에 다시 듣다 보니까 조금. 네. 그 김성수 씨의 근황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김성수 씨는 지금 뭐 하죠? 좀 자고 있지 않을까요? 저녁 먹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군요. 관심이 별로 없네요. 뭐 성수동에서 식사하지 않으실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런가요? 그래요? 알고리즘에 한번 떠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 REF의 성대현 씨랑 그 뭐 있어요. 그 뭐 쿨한 어쩌고 뭐 있어요. 또 이제 그 90년대를 또 히트하셨던 분들끼리 또 이게 네네네. 의기투합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요 팬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활동도 챙기지 않는 건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2000년 초반 때까지만 좋아합니다. 예. 점포만보로 외치던 때까지.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지 않은 세월이 오래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본인 어떤 그 우스갯소리의 불쏘시개로 쓰시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럴 거면은 굳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까지 외치는 거는 그건 좀. 하지만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뚜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려다가 그냥 이해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인스타 친구거든요. 근데 본인 스토리에 본인을 귀엽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거는 이거는 캐릭터죠, 캐릭터. 캐릭터인가요? 예, 그렇죠. 본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실명으로 하는 계정이잖아요. 가게 정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다. 캐릭터죠. 그럼 진짜 본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빌바오님 옆에. 여기서 또 본인. 제 옆에서 굳이 본인을 해야 될까요? 그럼 본인을 부캐로 쓰시는 건가요? 인스타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JD1 같은 거죠, 뭐. JD1. 정동원과 JD1의 차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되게 아끼고 약간 아이돌처럼 이렇게 꾸미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인스타를 스토리에서 무슨 좀 묻어나요. 경기장 그렇죠. 어떤 공연장처럼 쓰시는 거구나. 인스타는 그냥 저의 그 인스타디움이구나. 그렇죠. 인스타디움. 예. 이런 거 제가 하지 말자고 제가. 왜냐면 이거는 40대 이후에 하셔야 좀 된다라고. 근데 저는 빌바오님 포지션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어떤? 그러니까
그 아재 개그를 지적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쵸.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인 거죠. 아니, 그냥 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아니죠. 저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네. 언어적인 유사성 이런 것 같은 거는 대화의 맥락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정치자의 맥락을 예. 파괴한다. 근데 이제 가끔 다른 방송 듣잖아요. 그럼 뭔가 허전해하는 느낌이 들어. 아. 일반인. 그거는 이제 본인의 착각. 계속 언급을 하죠. 언급을. 아니죠. 본인의 존재감을 찾고 싶어하는 본인의 음. 욕망이 드러나신 거고 아.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빌바오님의 이 포지션이 청취자분들로 하여금 그러면 모두가기 인형이다. 빌바오는 어떻게 웃길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지 뭐 웃기는 않나. 능력이야 뭐 여러 에피소드에서 예. 뭐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본인은 어떻게 뭐 웃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저는 그래도 뭐 웃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버릇한 기억을 몇 개 나는 게 저는 있는데. 틈틈이 한두 아. 포인트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집에 가서 웃겼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말고 같이 있는 분들이 웃었느냐 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좀 와우 많이 여름이다 해주셨을 때 예. 아주. 여름이다 해서 클로징 빵 터졌잖아요. 네. 빵 터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시고 저 말고 미친놈이다 뭐 어떤 이렇게. 댓글이나 너무 빵 터졌다. 이런 주변인들의 반응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래 음. 이런 건 좀 괜찮나 보다 뭐 하면서 또 이제 유머의 지평을 또 넓혀가는 또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에 사실 설득이라는 단어가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과 그걸 설득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대치가 사회적인 어떤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도 그걸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본질은 뭐냐면 결국 인스타를 이제 어떤 자기의 또 다른 그 공연장으로 쓰고 그러니까 계시다. 본인이 진짜 귀엽다라고 하는 네. 거 진심에서 나오는 건 맞죠? 뭐 약간의 진심이 있겠죠. 네. 그럼 그 거울 볼 일부를- 때 막 약간 꼬집어 보고 막 이러나요? 너무 그러진 귀여워서 않죠. 그러진 않고 나란 녀석. 뭐 네, 이렇게. 그러진 않죠. 근데 치치 하지만 덩어리. 이제 그거를 이제 증폭시킨 게 올리자. 이제 SNS고. 아. 본인의 한 부분을 이제 네네네.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과장하고 캐릭터화하고. 근데 본인보다 본인을 더 사랑해줄 그 와이프도 계신데 네. 그거 떠나서 일단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는 게 일단 무조건이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게임 같은 거죠. 인스타라는 무대에서 내가 하는 게임은 귀엽다라는 캐릭터.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는 과정이다. 네.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그 뚜님의 인스타를 보는 분들이 뚜님에게 가졌으면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네요. 뭐 나를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귀여운 거 너희들도 알지. 이런 거. 그러니까 주입식 귀여움이다. 원래 스타는 그냥 존재할 뿐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네. 어떤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귀엽다고 한다면 실제로 귀여운 짓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터리를 달지 않고 올린 다음에 그걸 본 사람이 귀엽다라고 느끼면 저는 의도한 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답을 스스로 써놓잖아요. 네. 네. 귀여움 이렇게.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득이다. 설득이다. 네. 귀엽지 않나요도 아니고 귀여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인스타는 매체 자체가 본인을 좀 과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그쵸. 지지를 얻으면 네. 얻고 예. 아니면 지나가세요. 약간 그럼 이런 인스타를 매체니까. 본인이 어떤 남들에게 봐줬으면 하는 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는 뭐 무조건 찬성이 그렇게 현실에서 하는 게 누가 맞다는- 와서 귀여워 그러고 보러 꼬집으면 싫겠죠. 예. 하지만 인스타는 그냥 그 사이버 공간이다. 아. 네. 이거 별개의 세계죠, 저랑. 그럼 인스타 상의 그 뚜님은 약간 그런 모두에게나 사랑받는 어떤 공원에서 이쁨 받는 강아지 같은 그런 존재가 네, 매드몬스터 같은 거죠 이제. 메몬 같은 것이다. 그런 거 이해됐죠, 바로 딱. 그쵸. 근데 메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꼴 보기 싫음. 그러니까 본인들은 매력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꼴 보기 싫지만 보게 되는 게 사실 매드몬스터의 매력이라고 그렇죠. 저도 귀여운데 생각하는데 귀엽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하게 되는. 결국에는 귀엽게 느끼고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구독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구독자라봤자 몇 안 됩니다. 그 매드몬스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매드몬스터처럼 그 네. 필터가 찢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으깨지거나 내 본 모습이 도출되는 네. 포스팅은 얼마 없나요? 전에 신혼여행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자아가 네. 찌그러지기.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네. 원래 인스타 스토리라는 게 터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올린 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데 보기 싫으면 그냥 스와이프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 개 보고 스와이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두 개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다 보신 거네요. 그런가요? 다 보신 겁니다. 많이 올렸던데. 아니. 무슨 뭐 어디 피렌체인지 뭐 로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무슨 분수대 앞에서 찍은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뭔가 그
키가 사실 그냥 뭐 평균 키신데 평균 키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구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느끼긴 했거든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노력하는 게. 노력하는 거. 그런 게 귀여운 거죠. 그런 게 귀엽다. 그런 게 귀여운 거. 얘 S네. 귀여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그렇죠. 좀 저는 어쨌든 뀨님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는 그렇죠. 괜찮다. 재밌는 노래예요. 애쓰는 모습 보여주는 사람도 이제. 뭐 제가 팔로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좀 부러워요 그런 거. 팔로우를 안 했다라는 좀 부럽습니다. 저는 또 그럼 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본캐로 부계정을 따로 파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빌바오님이 더 팔로우를 성심껏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팔로우를 들었는데. 성실껏 하는 방법은 있나요? 진실된 소통. 진실된 서로의 설득을 위한 아니 거죠. SNS에서 무슨 진실된 소통이야. 다 거짓과 허위에. 그거 봐요, 맞잖아. 장인데. 예, 저도 그런 거죠. 이제 거짓된 모습. 아니 저는 그 뀨님의 본 모습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 빌바오님. 본 모습도 왜 내 그 모습을 억지로 캐릭터화해서 귀여워하느냐 네네. 하시길래 그러면 본 모습으로 소통해 보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왜 SNS에서 진짜를 찾냐 이렇게 리액션을 하시니. 본 모습은 지금 그럼 옆에 결국 있죠. 예. 이거 또 며든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거 강한 프레임 또 씌우시는데 그런 거는 왜냐면 절대 이게 아니라고 보고. 원래 싫고 막 싫은 걸 아우 나 또 싫어. 그죠. 또 보고. 아, 이게 뭐야? 네, 사실 또 요즘 보고. 그 유튜브 그거에 그런 거 많아요. 그 예. 보면은 피식대학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 배우 유튜브 월클놀이. 월클놀이 하는 그런 예. 거. 그 비슷한 거예요. 예.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약간 눈 약간 가짜 웃음 지으면서. 그렇죠. 요즘 제일 그런 포스팅을 많이들 봐? 아까 진짜 상한 예. 청국장 같은 그런 예. 컨텐츠 아세요? 사실 보진 않아요. 그 이제 배우들이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개그맨 김민수 씨가 그걸 패러디해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잘생긴 척하고 매력 있는 척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탑 배우인 걸로 설정을 하고 배우들이 유튜브를 했을 때 그 약간 스태프들의 오글거리는 리액션과 그 배우들의 나 뭐 되게 소탈한 척하지만 되게 거들먹거리는 리액션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기획인데 그걸 약간 조롱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냥 대놓고 조롱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방송을 위해서 또 이런 인스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오프닝이 또 꽉 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억지로 그냥 물어 뜯어봤어요. 네, 사실 누군가는 이런 걸로 사실은 오프닝을 뭐 10분이냐 이렇게 그냥 생각할 뭐,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 뜯는다. 근데 귀여운 걸 보면은 게임으로 주고 싶다. 초록 매실로 가나요? 예. 뭐 알겠고요. 그 흔한 흔치 않은 남성인 건 맞아요. 왜냐면 흔히 이제 남성들이 SNS에서 자신을 그 포장할 때 어떤 가고자 하는 이미지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특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제 롤 모델은 김성수. 일단 그러면 일단 김성수 씨가 이제 불쌍하려고 하네요. 예. 예. 자꾸 뀨님에게 이렇게 악용당하는 그러니까 모습이 김성수 씨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뭐 많이 본인이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자주 많이 차라리 김성수 감독님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김성수를 좋아하는 내 자신을 또 좋아하는 완전 아이브 스타일이네요. 맞죠? 예. 뭐 그렇죠. 예. 예. 아이브 스타일. 예. 나를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내가 더 좋아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근데 장원영의 나르시시즘은 누가 봐도 그래 내가 나 같아도 장원영이면 나를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설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김성수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거 조금 너무 김성수를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 장원영과 뀨님을 비교하고 싶었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셀프러브 중요하죠. 네, 요즘 중요하죠. 같이 예. 그런 자존감을 깎아먹는 것들이 이제 막 넘치는 세상에서 네네. 중요하죠. 그리고 인스타가 이제 보통 비교의 장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려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뀨님은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는 모습 같아가지고 네가 뭐 네. 달랐어? 난 네. 나대로 귀여워. 그렇죠. 네가 돈이 많아? 하지만 난 더 귀여워. 뀨님의 인스타를 보고 싶어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 사이를 돌보시는 게 아니면 천장이나 한번 더 보고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좋아요. 네. 야, 뀨님의 어떤 자존감으로 15분을 채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30대 남자가 본인을 귀엽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다. 근데 그 컨셉으로 오래 가시면 또 그만한 매력이 나올 것 같아요. 40대 50대 15년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뭐랄까 중년 남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근육을 맞이했을 때 빨리 태세를 돌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년 전까지는 어떤 남성적인 어떤 근육이나 어떤 체력으로 자신감을 좀 뽐냈다면, 근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바로 사태를 돌변시켜서 귀엽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남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오히려 더 귀여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배척받기 쉽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고압적인 자세,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를 받쳐줄 근거가 있을 때는 카리스마로 다가오는데, 근데 근거는 사라진 상태에서 자세만 유지하면 그게 똥꼬집으로 보이고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보면은 영리하게도 젊었을 때는 뭔가 좀 자신을 어떤 자신의 능력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스스로를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포장하거나 아니면 좀 농담도 일부러 하면서 좀 허허실실 보도록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자신의 그림자를 좀 작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좀 연습하고 있는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괜찮습니다. 예. 어우, 그렇군요. 예. 이 녹음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예. 벤치 그래도 한 90 듭니다. 예. 벤치 90이면 뭐 그렇게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저는 방금까지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영락 없는 그냥 평균 인스타 하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온완하면서 예. 그렇죠? 예, 오늘도 부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에 이렇게 모음집 해놓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인스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눈팅은 또 많이 하니까. 인스타 하시나요? 눈팅 계정만 있습니다. 뭐 아이디가 이벤트 참여용으로만. 무엇이죠? 그건 뭐 나중에 또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 못할 게. 그건 아닙니다. 포스팅이 하나도 없는 계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뚜님 얘기하면서 그래도 저기 오프닝 채운 것 같아서 네네. 좋습니다. 저도 뭐 즐겁네요.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공격하시는 것 같지만 빌바오님 얼굴에 그것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미소가 가득하시고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제가 있지만 마지막에 뭐 중년 남성이 귀여워야 된다 요거 이론 살포하면서 이제 감싸주는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시기상조다라고 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그조차도. 그렇죠. 예. 그래. 네, 들을 건 듣고 흘릴 건 흘리는 그런 느낌으로. 물론 뭐 두 분 다 저는 어떤 입장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뭐든지 조롱하고 싶어하는 조롱쟁이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거죠. 제가 방송상으로 이렇게 무례하지만 제가 카톡으로 대화할 때는 아주 맞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배려 넘치고 존경. 이것조차도 캐릭터죠. 이거 다 캐릭터예요. 이거 다 방송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의 조금 있게 마음을 걷어주시면 실제는 상당히 예의 있게 다 이제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다 부드러운 분들입니다. 가끔 전 카톡 보고 놀래요.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르시지?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그래도 쌓았다가 한 달에 하루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쌓았다가 쌓았다가 이제 그날만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성실한 참여를 위해서 제가 비난할 수 있잖아요. 비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애꼈다가 일단 이 사람이 내가 비난했다가 안 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불러놓고 내가 놀려야 되는데 일단 불러놓기 위해서 제가 참고 당연히 예의 바른 척하고 바쁘실 수 있죠. 그래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상 와놓고 그 건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걸로 이제 놀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삐리다가 똑 밑발 깔아놓잖아요. 너무 죄송하다. 그렇죠. 그런가요? 무릎 꿇으면서 보잖아요, 제가. 그렇죠. 무릎 그쵸. 무릎 꿇다고 하기에는 어제 무릎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피가 날 정도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맛있게 한번 또 오프닝을 말아봤습니다. 이게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이렇게 식전 행사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아름다웠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그런 애티튜드가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스타 홍보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제 계정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나? 새로운 팔로우를 받지 않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리미티드 에디션. 그럼 제가 혹시 지금 팔로우를 끊으면 다시 못 보는 거죠? 뭐 가입 신청하시면은 팔로우 신청하시면은 지금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구나. 허용 버튼 누르면. 그렇군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어떤 불편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는 거네요 지금. 예. 근데 왠지 벗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렇죠. 예. 왜냐면 또 이게 놀릴 거를 또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또 뚜님의 귀여움에 스며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프레임은 제가 좀 거부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차라리 말장난 하시는 거 대신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좋아요 저는. 말장난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낫다. 그런 자기 전에 생각. 난 제사 지내는 거 뚜의 귀여움이 아니에요? 싫다고 하면서 이제 또 인스타를 네. 들어가 보는 네. 빌바오 그치. 약간 이렇게 되는. 그렇죠. 배꼽 냄새 같은 그런 네. 거죠. 정수리 냄새 같고. 뭐. 네네. 그러니까 곽범의 송소희 커버 영상을 뭐, 계속 뭐 보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나름의 설렘이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너무 아닌 거 가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더럽지만 그걸 비워냈을 때 그 깔끔함에서 오는 그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음식물 쓰레기를 근데 오히려 네. 인스타를 보시면서 채워넣으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우는 또 그 또 다른 예. 또 인스타에는 또 뚜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누가 있죠? 네? 누가 있죠? 이름을 알 필요는 없죠. 왜냐면 아, 그분들의 어떤 이미지만 제가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인스타는. 엔믹스 되어 있습니까? 아이브스 무조건 되어 있죠. 엔믹스도 그렇습니다. 팔로우하고 저도 팔로우하시니까 전 동급이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건 또 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귀엽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아니 근데 예.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예, 이게 온것 그거죠. 같다. 예, 네. 그 콩클라베로 치면 흰 연기. 예, 끝났다는 거죠. 콘클라베를 거기다 비교합니까? 제가 아무리 불교 신자지만 그 카톨릭의 어떤 예. 고유의 전통을 그렇게 깎아들일 생각은 죄송합니다. 예, 예. 저 예.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콘클라베 하는데 갔다 왔죠. 갔다 오셨습니까? 네. 겹쳤나요 혹시? 겹쳐서 못 기간이?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받아주지 마요. 분량 충분히 드렸으니까 네. 2달치 분량을. 이제 진짜 할 만한 얘기인 거 맞아. 같은데. 예. 신혼여행은 본인이 소중히 간직하시고 아.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될 얘기 아니에요. 길게 한 것 관심 같은 없어요. 느낌이 관심 들거든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죠. 로마에 신혼여행 가는 사람보다 본인을 귀엽다고 여기는 30대 남자의 인스타 스토리가 훨씬 희귀합니다. 희소성에 주목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로마로 신혼여행 가는 부분은 많다고요. 많죠. 그런데 또님 같은 분은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 갔어. 꼭 제곱 곱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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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거는 독립시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탈리아와 띠오 합쳐서 이띠오. 예. 이런 걸 배우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왜 배운다고 하죠? 혼자 배우나요? 네, 저는 AI인가요? 네, 저는 뭐 머신러닝? 알아서 저도 나름의 그게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웃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뭐 세계관이 있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뭐 그래요. 이 정도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2달 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입을 좀 많이 풀어봤어요. 네. 반가움의 어떤 표시라고 보시면 되지 그것도 않을까. 제가 또 오랜만에 예, 맞습니다. 제가 입을 또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죠? 게으름 이슈가 또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좀 있고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인들이 겪는 재난 중에 하나죠. 상시 겪는 어떤. 그래 막상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화가 최근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영화를 방송하시는 분이면 가슴을 뛰는 영화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맞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제가 억지로라도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또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빌바오님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살려주십시오. 부정맥이 막 뛰시더라고. 네네. 그렇죠. 그냥 정말 갑자기 오늘 깨어난 그 28일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들고. 녹음을 계기로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오래 쉬어서 죄송하다. 저도 이제 빌바오님을 많이 으쌰으쌰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오늘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그 우리 큐레이븐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큐레이븐은 뭐 사실 집단지성으로 창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그래 오늘 이제 28일 후인데 영화 정보 가겠습니다. 네. 오늘 164번째 에피소드 28일 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2년 작품이고요. 영국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9월 19일에 개봉을 했고요. 2003년. 네, 부천 영화제에서 선상영을 하고 9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자정에 개봉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9월 18일 24시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럼 하는 데가 없었겠네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일부러 상영 아니죠. 회차를 편성을 그때 했겠죠. 2000년대 영화관은 심야가 상당히 활발할 맞습니다. 때. 예. 이미 정식 개봉 전에 그 3편 연속으로 상영하는 행사에 아, 28일 후도 껴 있었고 막 이랬어요. 메가박스 동대문. 네네. MMC 뭐 이런 데서 예 그렇죠. 했었죠. 그때죠. 2003년이면 이제 프리머스 시네마 해운대죠. 막 그렇습니다. 제 집 앞에 생기면서 지금 CGV 해운대인가요? 거기가? 지금 매박으로 바뀌었다가 뭐 롯데 시네마로 갔다가 뭐 지금은 제가 롯데 시네마인 걸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활성화되기 직전에 개인 극장과 멀티플렉스들이 같이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가. 제가 예. 여러분보다 그런 어떤 멀티플렉스는 상당히 즐긴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집 앞에 영화관이 3개가 있어서. 지금은 롯데시네마 해운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CGV도 있었고 뭐 예, 2 맞습니다. 개가 있었어요. 해운대가 또 영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영화 해운대도 있고. 예.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빌바오님의 줄리의 그 심금을 울리는 작품 중에 맞아요. 하나죠. 진짜 예. 그 4DX가 아닌데도 4DX처럼 느껴지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영화가 국내에 상영될 때 지금의 오리지널 결말이랑 또 다른 결말이 같이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랑 각본가가 원래 생각했던 결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제 긍정적인 결말로 오리지널은 끝을 냈는데 원래는 되게 부정적인 결말이었다고 해요. 그걸 2개를 같이 해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야죠. 왜냐면 저는 정보 단계에서 스포를 하지 않는 게 아, 원칙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원칙이 저희랑 들어갈 때- 합의가 되진 않아서. 들어갈 때 랜덤하게 엔딩이 바뀌는 건지. 그게 아니면- 본편이 이제 딱 상영이 되고 이제 얼터네이트 엔딩 컷으로 해서 한 4-5분 정도 추가 영상이 쿠키처럼. 예, 상영이 됐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오리지널은 꿈이었지롱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렇죠. 어. 꿈이에요. 꿈은 아니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랬고요. 그거 언제 얘기해 줄 건데요? 이제 뒤에 마지막에 뭐, 그걸 준비해 오셨구나.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는 이제 분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사고로 깨어났더니 이제 온 세상이 황폐화가 된 걸 확인하게 된 남자 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세요. 아직은 괜찮습니까? 뭐, 예. 저녁인데 뭐. 네네. 감독은 데니 보일이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슬럼독 밀리어네어. 예, 그리고 127시간.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도 있었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전기 영화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영국 감독 치고는 많이 알려진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 영화는 5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을 하셨었습니다. 저 런던 올림픽 개막식은 최근 올림픽 개막식 중에 레전드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 007과 여왕님이 딱 같이 내려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활강을 하고 또 뭐 비틀즈도 나오고 아무튼 뭔가 규모보다도 산업혁명, 영국의 소프트 파워를 딱 그렇죠. 전시를 잘해줘서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저렇게 컸구나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네네. 좋은 연출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무조건 볼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좀 자기만의 연출 주관이 좀 뚜렷하신 분이 아닌가. 네, 그래봤자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짱이다.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은 김연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007이 아무리 우아해봤자 트리플 악셀을 못 하는데. 그렇죠. 인면인가요? 인면호도 있었죠. 인면 오랜만이네요. 예. 인면조 아닌가? 그렇죠. 인면조. 예. 예. 그렇죠. 그 마스코트도 수호랑이랑 뭐 반다비. 예, 맞아요. 저는 그 마스코트 개인적으로 최근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서는 최고지 않나. 그런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인형도 엄청 많이 팔렸고요. 맞아요. 그때 예. 목구에서 날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본가는 알렉스 가랜드인데 예, 이분이 이제 28일로 할 때는 각본가로만 활동을 하시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연출을 같이 하시면서 좀 지금 많이 이름이 알려지셨습니다. 가찔라. 드라큘라? 가찔라? 예. 가찔라는 가렛 에드워즈 감독님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귀여워요. 예. 일부러 이렇게 한번 귀엽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분량을 한번 싹 가져오는 나 그렇죠. 귀여워. 그러면 뭐 귀여운 짓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우 여름이다. 똑같은 걸 또 어떡합니까? 이러면 진짜 김성수 씨한테 내용 증명 들어옵니다. 귀여울지 몰라도 되면. 창의성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시켰어. 그렇죠. 당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여러모로 또 귀여워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당황한 나 귀여워. 예. 알렉스 가렌드 그분이시네요. 엑스마키나. 예, 맞습니다. 엑스마키나로 연출 데뷔를 하셨고 이럴 때 안 받고 또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런 것도 귀여워. 이런 스무스함 귀여워. 그렇죠. 큐트 앤 스무스. 부끄러워하는 모습 귀여워. 예, 샤이 앤 큐트. 막상 둘이서 계속 귀엽다고 하면 되게 좀 부끄러워할 걸요. 이미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최근에 11호도. 예, 최근에 11호도 연출을 하셨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님과는 굉장히 오래 일해온 관계고요. 또 28년 후도 각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조합이 저는 좀 괜찮다고 보인 게 뭔가 이 두 분의 영화가 좀 삑사리가 많다. 그래서 좀 재밌다. 뭔가 진지한 상황인데 좀 뜬금없는 장면들을 넣어서 약간의 해방감도 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선사하는. 예를 들면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I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 AI를 만든 사람과 AI가 갑자기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왜 나왔나 했는데 사실 또 영화를 끝나고 돌이켜 보면 이래서 넣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뭐 28일 후에서도 뭐 갑자기 슈퍼에서 좀 자유롭게 쇼핑을 하는 장면이라거나 수도원에서 이렇게 자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좀 진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좀 어긋나는 느낌이 있지만 또 그 장면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이 두 사람의 특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연 배우는 킬리언 머피. 이때는 또 신인급이었지만 지금은 또 킬리언 머피 모르는 사람 없죠 또. 약간 병약한 느낌의 어떤 아이돌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어조비들의 희망. 어조비. 그렇군요. 예. 어깨가 좁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어깨가 좁아도 포스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28일 후에서는 매체 연기를 거의 시작하는 때였어서 거의 신인급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짐 역할이 이제 킬리언 머피가 맡았던 역할이 짐인데 짐은 원래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때 비쌌죠. 예, 그 전작을 또 데니 보일 감독님이랑 같이 하셔서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비안 케노비. 예, 그러다 라이언 고슬링도 거론이 됐었다가 킬리언 머피로 약간 정해졌다고 합니다. 청춘 스타를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당대에는 좀 이렇게 프레시한 느낌. 아직 인지도가 많이 높진 않고. 네. 그리고 셀리나 역에는 나오미 해리스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문라이트 주인공의 그 마약 중독자 엄마로 아카데미 후보에도 오르신 연기자시고 최근에 007 시리즈에서 007을 돕는 비서 역할로 출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머니페니 역할이라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헨리 웨스트 소령, 그 통제부대의 이제 오야죠. 이분은 크리스토퍼 에클스턴인데 이분은 이제 토르 2편에서 말레키스라고 빌런으로 나왔던 분이세요. 닥터 후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나 역은 메간 번스인데 이분은 28일 후 이후로는 이렇다 연기 활동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아역 배우들 있죠. 예. 그리고 프랭크, 그러니까 한나의 아버지 역할로는 브랜던 글리슨인데 이분이 또 나름 영국에서 유명한 배우 집안이시죠. 돔널 글리슨 아버지이고. 그래요? 예. 이분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매드아이 무디 역할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매드아이 무디. 예. 그래서 그 이분이 무디로 출연하실 때 28일 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눈 관련 개그가 또 있었죠. 네. 그 하필이면 그 이제 감염이 되는 눈도 그 무디의 눈과 똑같은 부위였어가지고. 최근에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작품에서도 출연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거기서. 필모가 꽉꽉 차. 짱짱하시죠.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뭐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딱 나온 작품은 없지만 뭔가 어딘가에 딱 출연해서 든든하게 한 축을 채워주시는 그런 배우. 영국 오달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덩치가 좀 있으니까. 네. 고창석으로. 영국의 고창석. 하겠습니다. 좀 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주요 정보를 살펴봤고. 못 껴들고 있는 모습도 귀엽네요. 네. 갑자기요? 저는 그 이니셜인의 벤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다가 말 못하는 것도 상당히 귀엽네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죠. 손가락 자르는 연기 아주. 그렇죠.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주요 정보를 살펴봤고 이제 이 영화의 좀 큰 특징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정보
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 영화가 캠코더로 찍은 영화예요. 하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화라 그 굉장히 뭔가 좀 화질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겼으면 웃으시면 되지. 아니 눈치를 보는 자존심 게 상합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편하게 그게 아니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자존심 상했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계도 아니고 왜 이 드립이 웃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안 아니에요. 웃더라고요. 하계도 아니고 하고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 빌바오님도 나름의 강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저기 나는 귀엽네. 나는 좀 고차원적으로 웃겨야 되는데 하계회 괜찮은데 해서 딱 하계회 했는데 뭔가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웃으려고 했는데 또님만 웃으려고 아니 했지 웃으려고 했는데 아니 에이 왜 안 웃냐 약간 이렇게 웃으려고 가는 게 했는데 아닌가. 마가 일부러 때 꾹 2초가 참더라고. 네, 2초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꾹 참더라고. 웃으려고. 마가 웃겼어 마가. 웃겼으면 웃어야지. 근데 너무 그 멘트 자체보다도 진행자의 어떤 권한으로 맞아요. 웃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원래는 개그와 권력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빌바의 모습 네. 귀여워. 뭐 네, 그건 귀여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보코는 너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밀히 따지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저예산 영화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캠코더 카메라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맥시멈 해상도가 480p보다 낮아요. 이 영화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480p보다 조금 낮은 화소여서 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화질 개선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DVD 화질과 블루레이 화질도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마지막 장면을 원래대로 찍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만 실제로 화질이 좋더라고요. 유튜브로 봐보니까. 예, 그랬습니다. P2P로 보면 딱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좀 조그만 화면에서 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작품이고 오히려 또 이런 캠코더로 찍었기 때문에 좀 더 종말 이후의 풍경이라던가 좀 영화의 투박함 자체가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았나. 뭔가 그 철필로 그린 그림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라. 좀 거친 느낌.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짐의 그런 정처 없는 움직임을 확보하는 역동성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 드려볼 거는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룬 이유가 이제 6월달에 신작이 개봉을 하기 때문인데 28년 후라고 네 데니 보일과 알렉스 가랜드 이 영화 28일 후를 만든 두 분이 다시 뭉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모든 후속편을 보시는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28일 후와 28주 후를 다 봐야 되냐? 이전작 두 편이 있는데 이걸 다 보고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죠. 사실 뭐 두 편을 다 보는 게 나쁠 건 없는데 뭐 굳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8일 후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감독이랑 각본가가 그 28주 후란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화냈다던데요. 좀 설정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이 분노 바이러스의 개념을 좀 넘어서지 않았냐. 이런 28주는 그 두 분이 참여를 안 했군요. 예, 두 분이 이제 기획만 하고 이제 실제 각본이나 감독 작업은 안 하신 작품이었어서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뭔가 좀 연속성을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28일 후 세계관에 28주가 들어가냐는 질문에는 또 그렇다고 정사에 들어가긴 한다. 이렇게 대답은 또 하셨어요. 세계관은 공유한다. 네네. 하지만 재미는 없으니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느슨하게 차용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전염병의 확산 이제 혼외자는 맞는데 내 자식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는 섞였지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집안의 정실은 아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이런 비유 좋죠? 그렇게 홍길동. 맞습니다. 역시 그런 거 좋죠. 살살 터지네요. 예. 그래서 아마 28주 후의 내용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8일 후만 봐도 충분히 28년 후를 보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28년이면은 2031년에 개봉하는 게 근데 사실 시기상으로 충분히 뭐 28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8년 후는 또 3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게나. 네. 그래서 이제 28년 후에 1편은 데니 보일이랑 알렉스 가랜드가 하고 2편은 또 다른 감독이 하고 3편은 다시 데니 보일이 하고 이런 식으로. 2편은 보니까 더 마블스 감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니아 다코스타 감독님이 그러면은 하셨고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나 보네요. 알렉스 가랜드가 미리 다 써놓은 3부작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씩 영상화를
하고 있고 3편이 지금 촬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1편 벌써? 찍고? 예, 2편은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이고요. 신과 함께처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면 호러 영화는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찍어도 뭐 웬만한 그러니까 3부작을 한꺼번에 찍어도 웬만한 블록버스터 한 편급의 예상 정도니까 충분히 뭐 해볼 만한 기획이긴 하죠. 근데 신과 함께는 3, 4편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습니다. 지금 기획 단계인데 아직 좀 하긴 한다고 그죠? 예, 하긴 하는데 지금 제작사가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전념 중에 있어서 이제 올해 여름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신과 함께 제작사가 만들고 있어서 감독이 김용화 씨인가요 그럼? 감독은 그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호 감독님. 근데 이렇게 축축 찔러도 나오는 영화 정보 아주 좋습니다. 전문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보는 여기까지. 예. 좋았습니다. 마칠까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군요. 예. 해야 되죠. 네, 그래도 킵고잉 해야죠. 네, 그래요. 뭐 영화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요? 네, 해보시죠. 영화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배우들 젊은 모습. 그렇죠.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요? 재밌더라고요. 약간 한마디로 찌르면 클래식이 될 법한 영화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좀 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있다. 네. 뻔한데 재밌는 그 맛. 뭐 약간 라면 같은 뭐 네, 이런 빨간 거죠? 맛. 예. 네. 빨간 맛이요? 네? 포스터가 빨간색이어서. 네. 그러니까 매운맛이 이제 여러 요리에서 변형이 됐지만 결국 라면의 매운맛이 뭔가 그쵸. 가장 뭐를 봐도 근원에 있듯. 신라면 몇 개 뭐 이런 맛 하잖아요. 신라면의 몇 배. 신라면이다 이게. 네. 그래요. 좋은 네. 비유 같네요. 네. 혹시 더 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뒤에 얘기해야 되죠 우리.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댓글 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빌바오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저도 했습니다. 뭐 비슷해요. 뭐 그 비슷한데 그냥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니까 그 28일 후 다음에 나온 게 뭐 워킹 데드, 그렇죠. 그 뭐 월드 제트 있고 뭐 킹덤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좀비물의 어떤 리버스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막 유행했다가 잠깐 사그라들었다가 그 28일 후 이후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90년대 좀비 작품 기억나는 게 없어서 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좀비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많고 근데 거기서 봤던 어떤 주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소규모로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워킹데드에서 봤던 장면들이 이제 다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봤지만 여러 번 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류의 변용을 봐온 상태에서 원류를 보니까 좀 식상하지만 그럼에도 이래서 다 인용을 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렇죠. 소고기 고추장도 결국에는 고추장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라면 아니고 고추장 됐네요. 라면 그 비유는 제가 드렸으니까 여기서 비유를 고추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압박이 확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렁된장 이런 쪽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원류라서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영화 자체가 템포가 좀 다른 후속 이후에 나왔던 좀비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템포이긴 하다. 이 감독만의 변칙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편집이나 연출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고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박자감이어서 좀 몰입할 수 있었다. 박자감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자진몰이장등? 아까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일반적인 영화는 쉴 거 쉬고 싸울 거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러지 않거든요. 쉴만 하면 갑자기 좀비가 오고 뭔가 이제 좀 평화로울만 하면 뭔가 좀 새로운 상황이 또 노출이 되고 휘몰이장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딱 뭔가 곧 위기가 올 거야. 나 좀 쉴래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자진몰이 장단하고 휘몰이 장단의 차이점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서 이 덩덕 쿵더덕 그게 뭐죠? 덩더덕. 네? 모르죠? 모르는데 비유 쓴 거죠? 장단 좀 맞춰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더 경고드리겠습니다. 긴장감을 본인이 이해하는 비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이 좀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싶고 또
뭐 모든 좀비물이 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성찰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너무 지금 약간 부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모습 귀여워. 네. 저도 경고 받았으니까 열심히. 저도 귀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배우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킬리언 머피의 그 병약하고 고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기도 하면서 또 잘 비트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킬리언 머피가 뭔가 상황을 정리해줄 느낌이 아닌데 간단하게 해달라고 결국 상황을 이제 생각했을 정리하는 때.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의 킬리언 머피의 팬이면 좋아할 것이고 네. 킬리언 머피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화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모든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치?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니까 좋네요. 네. 뭐 여기서 길어지는 게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 저도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네. 일단 뭐 주제로 넘어가죠. 예. 일단 이 좀비가 뭐 사실 그 작품마다 좀비가 어떤 이유에서 생기느냐 되게 설정이 조금씩 다른데 아니면 그냥 그런 설정 필요 없이 그냥 좀비만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28일 후에서는 이제 분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비가 왜 분노라는 감정을 테마로 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28일이라는 영화가 뛰어다니는 좀비의 최초라고 하잖아요. 28일 후가 처음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전 좀비들은 예. 천천히 그렇죠. 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된 게 이제 28일 후라고 예.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 좀비들을 어떻게 뛰게 만들까? 그러니까 빡쳐야 뛴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면은 분노를 테마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화난 사람이 좀비처럼 이렇게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이면 정말 물벌알발이고 막 들이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성이 상실되면서 예. 충동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네네네. 감정이 분노인 것 같아요. 동물의 상태로 돌아간 인간의 모습을 네. 뭐 표현하자면 분노가 제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에게 전이가 얼마나 빨리 되냐의 측면에서도 분노라는 감정이 충분히 바이러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노라는 게 충동에서 비롯되었다 보니까 좀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화나서 하는 행동과 말이 또 상대방을 분노케 하기도 쉽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현상들을 이제 분노를 통해서 유발이 되니까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병을 옮기는 것처럼 꼬리에 보일 수 꼬리를 있잖아요. 무는 예. 분노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았던 사람도 화난 상대방을 보면 나도 같이 열받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로 봤을 때는 왜 저런 거를 화를 내냐 씨발 이런 느낌이죠. 예. 갑자기 그렇죠. 예.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저런 거를 화를 내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네.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약간 이런 것도 같이 나도 그렇죠, 화났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따구 아니고 그따우로 해줘야 또 예. 맛이 살죠. 예. 그 분노의 또 언어의 맛이 있죠. 네. 맞아요. 띠오님은 혹시 화 낼 줄 아십니까 혹시? 잘 안 내실 것 같아서. 예, 전 마지막으로 화내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인격 형성이 그렇게 빨리 됐다고?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걸 귀여움으로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화낼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화를 안 내요. 귀여워만 하지. 그렇군요. 이걸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네. 더 성장하는 느낌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아요 이런 모습. 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거의 2-30초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네. 이제 20초라고 영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도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걸 보고 화가 났을 때의 그 전달 체계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바로 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희노애락이라고 크게 4가지 감정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그 노가 가장 빨리 좀 맥시멈에 도달하는 감정 같다는 생각이 몸을 들거든요. 장악하는 느낌이 들죠. 화가 네. 났을 때. 예. 그래서 그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체계를 장악하기가 쉽다. 예. 근데 20초 만에 화가 났다는 건 이분이 상당히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이 20초 화가 나는데 20초나 걸린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더 짧지 않나? 근데 오히려 보통은 더 길지 않아요. 화를 보통은 참아오다가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욱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생각해 보니까 화나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은근히 끌어올리는 거. 네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분노라는 그 설정 때문에 또 이 좀비 28일 후에 나오는 감염자들이 더 특이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게 좀 맹목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인육을 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분노를 같이 전달하고 싶은 감염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화라는 게 야 뭐 나만 열받아 있어 너도 한번 열받아봐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오히려 그런 식인이나 우리가 보통 좀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육적인 측면을 조금 떨어뜨리고 이 바이러스를 빨리 퍼뜨리는데 좀 급급한 그 감염자로 설정을 해놓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화가 전이되는 느낌을 그 감염자들로부터 받게끔 설정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감정으로 어떤 좀비를 설명하는 거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은 그냥 역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감정의 측면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비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다른 작품과는 또 다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인 거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관점 다시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분노도 같이 또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노에 대한 어떤 태도가 또 프랭크랑 짐이 차이가 있죠, 그죠? 네네. 일단 짐은 화를 좀 잘 안 내는. 그러니까 어디 시점까지는 거의 화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화낼 힘이 없어 보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그렇죠. 같아요. 병원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좀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찌됐든 여행을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누워 있다가 바로 못 걷거든요. 그렇죠. 맞아. 예. 아무튼 화낼 기운이 없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죠. 통제부대 군인들의 목적을 알고 화를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짐의 분노는 좀 타인을 위한 분노라는 측면이 여기 영화 속에서 뭐 감염자들의 맹목적인 그런 증상이라던가 다른 등장인물의 분노보다 좀 차별화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분노니까 화를 어떻게 내야 되나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노라는 게 보면은 일반 첫 어떤 인상으로 오길 때는 부정적이지만 사실 분노가 어딜 향하는가에 따라 되게 가치 있는 분노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죠? 네, 짐 같은 경우는 나 주변 사람에 대한 공격에 화가 나서 옳지 못한 행동에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색깔의 분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프랭크는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분노의 특성을 띠고 있죠. 프랭크는 아빠 아닌가요? 예, 아빠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통제본부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맨체스터로 가자고 했는데 그렇죠. 가니까 뭐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다가 그 시체로부터 피를 맞아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화를 참지 못한 본인의 행동 때문에 또 결국에는 감염이 돼버리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화를 낸 사람들의 결말인 거죠. 그러니까 화내서 해결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화내봤자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본인만 감정만 소모되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랭크의 분노가 짐의 분노와도 좀 대조되어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실 이제 효율적이지 못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분노라는 감정을 테마로 한번 다시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짐이라는 주인공이 좀 특별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택배 기사인데 네. 이름이 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영국이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어 유희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의미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도 아닌데. 한글 번역으로 나오잖아요. 전 택배 기사입니다. 이름은 짐이에요. 그러길래 스스로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고 그다음에 전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좀비 액션 관련된 장면이 많은데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해결해야 될 어떤 액션 장면이 많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뭔가 흔히 생각할 때 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민첩하고 해결 능력도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마련인데 체격만 보면 프랭크가 주인공이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짐은 사실은 초반에는 되게 업혀다니는 캐릭터. 그렇죠. 셀레나한테도 무력으로 지고 어떤 작전을 세우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계획도 별로 없고 그냥 힘도 없고 약간 이런 무기력한 캐릭터여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캐릭터 설정이 사람들을 조금 더 몰입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좀비물에서도 좀비물도 재난물이고 어떤 누군가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먼지킨 캐릭터라는 게 등장을 하기 마련인데 짐은 그 먼지킨 캐릭터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지킨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짐처럼 한다면 짐처럼 할 수밖에 없는. 예. 뭐 우리가 어떻게 부산행의 마동석처럼 할 수 있겠으며 다른 좀비물에 막 한 명이 하드캐리하는 그런 거를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극화를 시킨 부분이라면 28일 후에 짐은 그 감염자들로부터의 도피라던가 아니면 그 감염되지 않았지만 본인들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과의 대치를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본인의 가진 능력만으로 소화를 하니까 그 지점들이 그래 실제로는 저렇게 해야지 실제로는 저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관객들이 새롭게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인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기력으로 해석했던 것이 오히려 차분했구나. 후반으로 갈수록 저 사람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산행도 마동석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유가 주인공이듯이.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그런 뭔가 무력해를 한 명씩 넣으니까 보통 그렇죠. 재난물들에서 무력해는 그렇죠.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네. 왜냐면 무력해가 장렬히 전사해야 비장미가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무력해가 해결을 해주는 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8일 후는 그런 개념의 영화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셀레나가 무력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그분도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아니고 약사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되게 그런 캐릭터 설정 하나 하나가 되게 좀 독특한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레나도 보면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네. 네. 초반에는 가차 없는 캐릭터였다가 20초 안에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매정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매정한 컨셉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됐다가 그 프랭크와 헨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짐이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조금씩 그런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영화가 추구하는 지향점에 반대에 있다가 따라가는 인물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메시지와 괴를 같이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존에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다 배제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인간다워져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셀레나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똑똑한 행동을 하는 애라고 볼 수 있잖아요. 냉혈한 같은 모습이. 근데 실제로 뭐 이것도 인터넷 주워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개인만을 챙기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서로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활동하는 것이 생존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야. 왜냐면 우린 다들 당연히 저렇게
냉정하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음. 그래서 뭔가 배워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나오미 네, 해리스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협동에 의함이지 그 어떤 뛰어난 어떤 개인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뛰어난 개인기도 결국엔 집단의 하나로서 쓰이는 거지 어떤 인간 혼자서 자연을 상대할 수 없는 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협력을 잘하는 어떤 종으로 성장했고 그게 장점이죠 인간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네. 계속 까먹게 되긴 하죠. 인간 혼자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잘 먹힐 때가 있긴 하죠. 네. 특히나 이런 불지옥 같은 환경에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프랭크가 맨체스터에 꼭 가서 합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 확인된 바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지금 자기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 아파트에는 계속 좀비들이 올라오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들리는 건 방송뿐이니까 맞아요. 저기에 뭔가 해결책이 있겠거니.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좀비 때의 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못 가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셀리나랑 짐이 오면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가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자식도 있었기 때문에. 예.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오니까 움직이냐라고 하니까 그래야 내가 죽어도 너희가 맞습니다. 딸을 예. 맞아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네. 거기다가 이제 식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또 보여주죠. 그래서 아파트에 머무는 것도 결과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도 근거를 대주죠. 네. 다만 이제 그 군부대로 가려고 했고 막상 가보니까 별게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성을 잃는 네. 그 모습 때문에 이 선택이 사실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남은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죠. 예. 희망을 잃었으니까 거기서. 그거 말고는 다른 답안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짐이랑 셀리나가 본인들을 봐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선택지가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둘로는 맨체스터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제 맨체스터라는 곳에 가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버지로서 아니었으니까. 책임감을 다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좀 안타까운 캐릭터죠. 네. 네. 또 이런 좀비물에 흔히 나오는 어떤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 뭐 이런 거에 그런 캐릭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퇴장도 되게 좀 짠한 느낌도 있고 딸한테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그쵸, 시간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좀비물에 꼭 나오는 장면이죠. 네. 사랑한다. 감염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가까이 오지 깨닫고 마.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음. 좀비가 되어가면서 희생하는 장면. 그렇죠. 그것 중에 최고는 저는 킹덤에 나오는 진선규 역할이 하는 그 감염 희생하면서 좀비들 막는 그 씬 있거든요. 되게 좋은데 그래요. 하여튼. 내 딸 이름은 뭐뭐다. 그 마동석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부산행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퇴장 장면. 네. 그래요. 꼭 나오는 장면의 시작이었다. 우리 프랭크 아저씨가.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이라고 할까? 웨스트 소령인데 네. 이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생존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느냐, 생존을 위해서 네. 생존이 모든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송을 했던 이유를 이제 짐이 듣게 되면서 영화의 후반부가 새롭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의 욕구 때문에 결국 이제 유인을 한 거였죠. 성욕이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그 지점을 원하니까 내가 그 지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이 어떻게 유지될까라는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상반란의 위험 같은 거죠. 만약에 선상반란이 일어나면 선장이 제일 목을 따이듯이. 네. 근데 이 지금 웨스트 소련과 그 중대는 사실상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배와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선상 반란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얘네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이 여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어떤 애가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들한테 그 최대한 이 성관계에 대한 걸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성욕을 계속 일깨워주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그걸로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거를 자꾸 건드려서 살게끔 하려고 한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시에 그거를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난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고 싶진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제 헨리 웨스트 소령은 후자였던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짐이랑 그렇죠. 하는 걸 보면.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대의 기강이라던가 앞으로의 생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결국 선택을 한 거니까 참 이게 물론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퍼렐 중사라는 사람은 되게 원칙주의적인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이 또 그 부하 군인들이 좀 껄떡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 사람도 같이 쫓겨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멋있게 보이긴 하죠.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됐을 때 그 문제가 퍼렐 중사처럼 딱 끊을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 같아요. 그 웨스트 소령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 사람이 바뀐 상황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군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어떤 부대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웨스트 소령의 중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윗단계가 다 사라져 버리면 사실은 그 군인으로서 지켜왔던 룰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인의 일부였기 때문에 군인의 룰로 통치하고 어떤 수직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 영국군 자체가 날아갔는데 사실 그렇게 수직적인 체계를 자기가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 버려도 되고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툭 터놓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어떤 군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입장을 버려도 되는 상황에서 군인처럼 생각하고 움직였던 게 이런 극단적인 어떤 해결 방법 선택으로 간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인이 해왔던 뭔가 다 해야 된다. 오래도록 해왔던 일을 근거로 이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어떤 수직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상황을 버티는 상황으로밖에 못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통제부대라고 부대 유사한 거를 만들어내면서 그 아래 사람들을 두면서 어떤 조직을 유지하는 형태 자체를 만든 것부터 또 비극의 시작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떤 권력의 형태를 좀 바꿔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스스로 많이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죠. 또 만약 수평적으로 했다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그냥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계급장을 모두 버리고 지금 전시 상황 지금 새로운 상황에 맞게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왜냐하면 뭐 부대 그 나름 주변에 대한 경계도 해야 되고 그 좀비들이 왔을 때 또 어떤 나름의 또 총격전 비슷한 것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군대 조직처럼 유지되는 게 필요성이 분명히 있긴 하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의사결정 과정은 달랐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상사 제가 본 버전은 상사라고 번역됐던데 어쨌든 그 상사가 얘기하는 발언이 사실은 맞는 생각이잖아요. 토론하다 보면 그 방법 그 결론으로 나올 텐데 웨스트 소령이 그 윗보다 직급이 높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그냥 통용이 되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군대의 조직 체계를 빨리 버리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실패 그렇죠. 요인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계속 어떤 군대 사람들과 만나서 부대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잘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네. 이제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민간인도 민간인이잖아요. 충분히 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점까지는 고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민간인은 군대 수직적 체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긴급성을 더 우선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가 주는 이제 메시지는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장교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벌을 받았죠 웨스트 소령. 네, 짐이 부대원들을 다 단죄하고 이제 웨스트 소령도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묶어둔 그 좀비가 된 군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인간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인 거고 헨리 소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참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다 보면 이제 생존 앞에서 그 식인 행위를 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문제를 던지는 영화인데 네. 이거랑 좀 비슷한 영화죠. 네, 윤리적 딜레마를 충분히 줄 수밖에 영화죠. 없는 상황이고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 웨스트 소령의 선택과 그 단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존 앞에서 모든 행동은 다 이해를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웨스트 소령이 벌을 받는 이유는 나 살자고 살아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한 사람도 있고 이미 그래서 죄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비교를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식육을 하는데 근데 그 식육을 할 때 먹은 사람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은 거잖아요. 이미 죽은 그렇죠. 사람을. 네. 그래서 살육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 살육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비난할 수는 없는 그런. 그리고 거기서도 또 나름의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이라기보단 나름의 자율성이 있었죠. 또 그쵸. 안 먹을 사람은 먹지 마라. 대신에 단백질 섭취는 이거밖에 없다. 라고 그 먼저 그 죽은 사람을 먹자는 제안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죽어가면서 나 먹어라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네.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재미있는 영화고 어디영 좀 방송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예. 그래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보면은 막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나 사륙이나 폭력적인 행동들이 다 정당화 될 때 다 이유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구국의 결단이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다거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예. 적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네. 뭐 내부를 단결하기 위함이었다. 네. 그런 식의 다 핑계지. 그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많은 어떤 생존에서 파생된 여러 명분들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 시켜왔던 사례들이 많다. 웨스트 소령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이제 좀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키냐가 이제 인간다움을 좀 결정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웨스트 소령인 조금 인간다움을 상실하더라도 살자라는 선택을 했다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인간다움을 위해서 너를 좀 희생시킬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인간다움도 지킬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고 짐처럼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면 희생양 삼아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살렸네 좋다.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또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올 테니까 맞아. 그 인간 조건도 본인이 만드는 문제이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게 긴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지만 그 뒤에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가지고 있는 무력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희생자가 될 뻔했던 짐의 일행들은 무기가 없는데
얘네들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죠. 웨이트 그렇죠. 소령의 중대에게. 그것도 생각해볼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약간 얘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덕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를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냐. 예, 그렇죠. 그 주장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인간다움이라는 그 표준적인 세팅값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팅값이라는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기존에 있던 답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건지, 그렇죠. 예, 이걸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 뭐 얘기해봤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에 이제 그 구조 신호를 보내죠. 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HL까지 쓰고 뭐 했는데 마지막에 O자를 완성시키면서 비행기가 확인하고 이 세 사람은 살았겠구나를 암시하면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헬프가 아니라 헬로로 한 이유가 있다. 그죠? 있나요? 뭐 그냥 이제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한 뭐 이제 그걸 장치였겠죠. 본인이 쓰질 않았나? 그 앞에서 제가 네. 이제 두 가지 결말을 네. 이제 동시에 극장 상영할 때 그래요.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뚜님이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런가요? 예. 사실 이게 짐이 그 전까지, 그러니까 5를 만들기 전까지 헬이었잖아요. HBL. 이건 또 네.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이제 너가 와야 이제 헬로가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헬,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헬로. 이것도 약간 라임 맞추기.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뒤로. 거기는 할로잖아요. 헬로. 할로잖아요. 네? 거기. 뭐 어때요? 뜻은 같잖아요. 그래. 네. 역시 이제 힙합 동아리 출신답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힙합 동아리 잘 있나요? 잘 있더라고요. 저한테 잘 연락은 있나요? 안 오는데 검색해보면 뜹니다. 혹시 공연 같은 걸 따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11년 정도에. 혹시 막 판도라 TV에 올라가 있다. 그렇진 않죠. 하지만 싸이월드가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군요. 그때 어떤 공연을 했는지 혹시 곡만 얘기해 주세요. 곡이요? 곡은 저희가 쓰죠. 써서. 네. 자작곡으로. 우리는 고딩 그렇죠. 아니다. 대학생이다. 우리가 잡작곡 한다. 남의 가사로 하는 거는 힙합. 래퍼가 아니다. 네. 혹시 그 제목이랑 메인 그 내용만 좀. 훅만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안 됩니다. 예. 그냥 가사로 읊어만 주세요. 박자를 섞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슬픈 기억이어서 자체로 디가우징한 건 아닐까요? 혹시 뭐 공연 중에 절어서 힙합 동아리를 떠났다거나 이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객석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거나. 절었던 적은 있지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네, 저는 것도 잘 절어서 음악인 줄 알았다. 이런.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제가 저니까 저런 이렇게 귀엽구만. 귀엽네. 귀엽게 잘 절었다 이런. 그렇군요. 쟤는 저는 것도 귀엽게 저는구나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쩔어. 헐 대박. 무한도전에. 네. 그거는 뭐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감독이랑 각본가가 생각한 거는 새드 엔딩이었대요. 그러니까 짐이 그 이제 총을 맞고 28일 후에 깨어나잖아요. 다시. 네. 근데 원래는 총을 맞고 깨어나지 못하는 엔딩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깨어나서 그 구조신호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리나랑 해나가 새로운 여정을 떠나가는 엔딩으로 끝을 내고 이제 29일 후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셀레나를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든 아니면 뭐 새로 이동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하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찍어놨는데 너무 이게 어두우니까 해피엔딩 씬을 만들어라. 상업량가 답지 못하다. 네, 그래서 감독이랑 각본가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장면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배드 엔딩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쵸. 갑자기 그 희망찬데? 배에 총 맞았는데. 아니 그리고 너무 그 갑자기 화사해. 맞아요. 킬러 옆에 깨어날 때 무슨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인 줄 알았어요. 것 마냥 뭐지? 그래서 막 햇살도 막 찰아라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 장면이 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천국이구나 이제 천국 같구나. 네. 그렇군요. 막 커튼도 막 하얀색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왜 이렇게 화사하지? 그리고 화질도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뭔가 이런 생각? 예, 조금 뭔가 이렇게 그동안 이어졌던 분위기에서 뭔가 조금 뜨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래도 관객들은 그래 한 편 잘 봤다 이런 정도의 엔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예. 그렇죠. 또 이게 상업 영화가 강제하는 해피엔딩이긴 한데 네. 해피엔딩이 됐기 때문에 이제 28년 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인공들이 살았기 때문에 더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후속편이 나오게끔 디벨롭도 가능하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그런 의미였군요. 그다음에 인간이 희망을 계속 잃지 않고 뭔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보면은 뭐 아포칼립스물 보면은 저 정도면 굳이 삶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지만 인간들은 계속 살아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희망이 계속 잃지 않고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희망이 뭔가 추상적이고 막 아름다운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야말로 정말 실질적이고 약간 처절하고 좀 질박한 의미의 희망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품는 희망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막 거대한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희망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 오늘 하루를 개념. 버티기 위한 희망 같은 그런 희망인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물에 나오는 희망은. 그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불행하지 않으면 다 행복이야. 그런 얘기를 그런 하는데, 식의 어떤 그런 접근법의 희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28일 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사람들의 하루하루도 보면은 사실 언제든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 또 이 감염제가 아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생존자들끼리 싸워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냥 어디 가서 뭐지? 식료품 하나도 안 털려 있는 슈퍼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네. 이런 것조차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루하루의 생동감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느끼려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지금 재난 상황을 사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재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태도이지 않나. 예.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생명체로서 아직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망을 갖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원대한 느낌보다도 내가 아직 내 몸이 움직이고 있고 생명체로서 아직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장만 뛰는 건 사실은 진짜 어떤 실존적 의미에서 실존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아직 내 심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도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결국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희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네. 그걸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지? 라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으니까 희망을 품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짐이 이 한나와 셀리나를 구하는 장면이 그래서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퍼렐 중사랑 같이 그런 헨리 소령의 입장에 막 개기다가 바깥에서 부대 바깥에서 죽음을 당할 뻔하는데 겨우 탈출해서 잠시 누워 있는데 비행기가 싹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 운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손이 묶인 채로 다시 부대에 가서 결국에는 그 모든 부대원들을 이렇게 진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짐의 마지막
그 결투씬과 맞물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몸놀림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호쾌하게 저 두 여자를 구한다기보다는 한 놈 한 놈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그 처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근육이 많이 없어서 근육도 많이 없고,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내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두고 그냥 갈 수 있겠냐. 네. 그러면서 또 이 두 사람을 결국 구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캐릭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정말 그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처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에 좀 희망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되게 재미있는 설정들이 많더라고요. 짐의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짐의 그 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유한함, 덧없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력해 있지는 않아야 한다. 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어떤 좀비가 몰려든 건 아니지만 한 지난 4개월 동안 반 아포칼립스 상태에서 또 살아보기도 했잖아요. 5개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만의 진전이라도 결국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찌 됐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과, 물론 기존의 가족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그에 맞게 우리가 연체동물처럼 짐이 했던 것처럼 또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희망은 원기옥이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원기옥인데 이제 어떻게 발산을 할 것인가. 네. 그것도 인간다움과도 연동이 되겠죠. 네. 떼어님은요? 희망. 네. 장래 희망. 모델이요. 모델. 왜요? 멋있으니까요. 이제는 귀여움을 넘어서서 멋있고 싶다. 아니면 둘 다. 귀여운 모델. 예를 들면은 키즈 모델. 프라 모델. 프라 모델로. 그냥 뭐 건담이 되고 싶습니까? 네. 장래미 건담이다. 네, 간다무. 네. 간다보다. 네. 그래요. 요런 게 떼님 다음 네.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다무가 서늘서늘하네요. 네.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네? 좀 피곤하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드립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알 수 없죠. 어떻게 해석하는 아직 내가 입을 나불거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서울의 봄 특집에서 저는 김성수 감독보다 쿨의 김성수가 더 좋기 때문에 까지는 이상했지만 네. 거기서 와 여름이다를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쵸. 사실 자칫 망한 드립이었지만 네. 와 여름이다로 갔기 때문에 희망이 이분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드립의 절망하지 완성도. 않는 마음으로 전 던졌거든요.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는 계기. 예. 그게 또 그걸로. 네. 그러니까 유머의 아포칼립스가 있었지만 그렇죠. 예, 극복했다. 그렇죠. 원래 아포칼립스에서 예수가 재림하거든요. 본인을 예수다. 네? 아니요, 이분님이 예수죠. 예수는 옆에 있다. 예. 예스. 머리 짧은. 네. 예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건. 노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박자감이 예스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 들어올 박자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씌워주는 박자였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아포칼립스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좀비물이 결과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아포칼립스물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비물. 그러니까 요새는 그 뭐랄까. 좀비물을 비롯해서 아포칼립스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이런 작품이 꾸준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약간 피상적으로 한번 훑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그냥 지금 사는 세상이 되게 멋 같아서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리셋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인간이 지금 그동안 누렸던 문명을 모두 버리고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면 지금 세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뭐 되게 한 20대 때까지는 그런 생각도 했죠. 도저히 이 나라는 바뀔 게 없겠구나. 관체제주의자군요. 정말 다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청년이라면 그런 생각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갈아야 된다. 모든 것들을. 그렇죠. 시대에 분노하지 않는 자 청년이라 할 수 없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장르여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고 그러니까 내 상상과 이 그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상상을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보면서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가면 어떨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사는 세상과는 또 내가 이때 들었던 감정과는 또 어떻게 연계를 해볼 수 있을까 좀 다채로운 생각의 줄기를 뻗어나갈 수 있어서 인기가 있지 않나. 싹 다 그러니까 약간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네, 한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흙이 평탄화가 딱 됐을 때 나는 그럼 이 흙에다 뭘 심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과나무. 그러니까 네. 사과나무도 심을 수 있지만 종거 이용 씨처럼 종거에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너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같은 음을 하시네요. 예. 거의 뭐 이제 동기화가 많이 돼 있어요. 아삼육이라고 보면 되겠죠. 15년 차이기 때문에. 예. 한강엔 유람선이 떠 있고. 좋아요. 예, 이런 고시대 감성이죠. 예. 80년대 감성. 네. 그때 희망차던 어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유람선이 아니고 한강엔 유람선이 떠 있고. 네네. 하늘에 유람선 떠 1절이고 있으면 2절이고 그럴 거야. 하늘에 유람선 떠 있으면 그것도 나는 아포칼립스지 않나. 하늘의 유람선. 네. 그럼 아주 사이버 펑크네요. 그죠. 뭐 나디아 같은 그런 거죠. 네. 나디아 꿈을 싣고. 나비아죠 원래. 나디아 알죠? 네. 나디아죠 그거.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이상한 바다 맞나? 푸른 바다인가? 어쨌든 나디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래도 아포칼립스임을 사랑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포칼립스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막상 그렇게 아포칼립스인가요? 막 엄청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사람들 막 1호선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좀비처럼 막 오고. 지금 너무 시민 인터뷰스러운 답변이 지금. 좀비처럼 막 오니까 지금 그래도 영화 좀비가 아포칼립스 방송편의 느낌이 다른 아니야, 게 없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많아. 지금 30대 지금 띠오모 씨가 그냥 어디 극장 앞에서 인터뷰. 좀 약간 정권 교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막 밀려들어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밀려드니까 막 깔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아포 깔렸어. 그래서 아포칼립스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은 진지하게 하나도 안 하고 요런 드립치 생각만 하는 귀엽네요. 아포 깔렸어. 그래요. 네, 이제 막바지로 가라는. 잠깐 계시죠? 쉬어라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불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옛날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족하기가 너무 좋아.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 한 100년 전만과 비교해봐도 식사의 질이나 위생 상태나 의복의 상태나 뭐 신체의 어떤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가능성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옛날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밥으로 주먹밥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주먹밥 먹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뭔가 불행한 요소들, 뭐 전쟁, 기아, 뭐 안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실제 내 삶에서 아포칼립스가 펼쳐질 가능성에 비해서 훨씬 그거를 과대망상적으로 느끼기가 좋다.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되게 평안한데, 근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또 들려오니까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지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팔아먹기 좋은 게 아포칼립스물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또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흐름이. 네. 저는 사실 이브님처럼 세상을 뒤집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은데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막상 살아보면 걱정만큼 그렇게 잘 좆되진 않잖아요. 근데 좆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게 만들잖아. 이 미디어나 그렇죠. 아니면 경쟁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투영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건드리는 측면이 좀 있고 아포칼립스물 자체가 그거를 되게 확대해서 보여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을 채워주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불안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불안감에 대한 도파민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가장 좀 말세적인 측면을 보면서 더 터지는. 아니면 역으로 테라피일 수도 있는 게 나보다 좆대는 애들이 있구나. 요런 데도 사람이 사는구나. 나 오늘 라면 먹어서 우울했는데 막 쥐고기 먹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 내 내 지금 내 라면은- 상황이 조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예. 새 정도 됐구나. 이런. 나 완전히 새 됐어. 됐어. 약간 그 레벨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 그 존댓말은 이분이- 진짜 좀 심각하고. 이분님과 같이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뚜님의 방파제가 되어달라 이런 건데 그 동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한번 또 파도가 오면 한번 맞아요. 또 젖어줘야 트라이포드를 한번 젖어줘야 아니죠.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안에 동조할 거 아니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동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제 같이 판단하시라는 거죠. 어렵네요. 중간에 노래 부르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서 어려워요. 저도. 아까 여의치가 노래 먼저 않습니다. 부르셨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 네, 종로에는 사과나무 심자. 원래 유머꾼들 특징이 내로남불입니다. 네, 맞아.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나름 사실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참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위해서 참아주시면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하지만 아포칼립스엔 노래가 필요하다. 아포칼렸어 이런 거보다는 아포칼려서는 저도 좀 이제 힘들었어요. 그거는 좀 진짜 예. 좀 문제다. 그건 이제 김병만 달인 오프닝에서 쓰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그가 2005년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글 가야지. 레트로 느낌. 예. 뉴트로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레트로라 좀 아쉬운. 그러니까 한창 지점이 있다. 30대 후반이면 현재를 살아야 될 어떤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개그는 이제 어떤 그런 시간 여행, 그 뭐랄까요? 시간을 달리는 남자. 네네네네. 그 노스텔지아 뭐 이런 향수. 느낌. 네. 예, 요새 유행이잖아요. 예. 노스텔지아. 예. 노스텔지아는 항상 유행이지 않나요? 폭삭 속았수다 보면 나오잖아. 근데 본인의 개그를 폭삭 속았수다까지 올리는 거는 그렇죠. 좀. 그럼 본인이 저도 뭐, 또님의 뭐 개그를 싫어하지 않지만. 본인이 박보검도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학시. 그렇죠. 이런 무례 좋아요. 적절한 무례였다. 네. 자, 뚜님이 좀 졸려하기 때문에 네. 잠깐 쉬었다가 아니 뭐 마무리 하고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뭐. 하세요? 예. 아니 뭐 끝인사는 해야죠 그래도. 뭐 이런 마지막에 거의 난장되는데 또 마무리가. 그래도 뭐 끝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했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8일호를 했는데 네. 되게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긴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셨어요? 네, 이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후속편이 나오면 전편을 억지로라도 좀 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봤는데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즐거웠습니다. 일단 뀨님과 빌바오님과 네. 얘기하는 건 항상 즐겁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대한 어떤 소감을 얘기했군요. 예. 이제 소감하시죠. 28일은 좋았고요. 예. 빌바오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겠고요. 어떤 네. 마음? 뭐 저를 귀여워한다라는 마음. 근데 네. 저는 그 네. 뀨님의 그 절망하지 않는 마음이 또 28일호의 주제 의식과 또 맞닿아 있지 그렇죠.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때로는 됩니다. 쫓기듯이. 절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약간 영화 같은 마음. 절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절망이 필요하다. 그렇죠. 절망도 나름 성숙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절망할 때 제대로 절망하지 않은 자 희망을 모른다. 그렇죠. 이상하게 희망할 수 되는 거죠. 없다. 네. 네. 예. 그래서 절망 끝까지 네, 오늘 아침에 썼잖아요. 네. 불굴에. 예. 그렇군요. 네, 빌바오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근데 그냥 오늘 그 뚜님을 어떤 원 없이 공격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영화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영화 재밌어요. 힘들게 90분 달려와놓고 영화는 모르겠고 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예. 재밌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빌바오님이 완전 파래지셨어요 지금. 예. 뭐가요? 옷이. 네 마칠게요. 네. 하세요. 네.